보통은 이제 영어의 내용들을 갖다가 트위터에 저의 팔로워들한테는 이제 날마다 영어 명언 형태로 해서 또 이렇게 익혀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고는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한 1시간 반 정도 개 교회에서 들으시면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우에도 영어는 좀 학교에서 무슨 시험 잘 보는 요령 이런 개념보다는 영어의 개념을 잘 익혀서 좀 영어 시간을 즐거워하고 영어 잘 나오게 하고 영어 정도 잘 나오게 하고 또 교회 내에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어떤 가불관계나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좀 이렇게 수출을 잘 하셔서 교회 내에서 기여도 좀 잘하게 하셔가지고 교회 구성원들만큼은 다 영어로 독서하는 거 좀 어렵지 않게 특히나 뭐 이렇게 사역자분들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들이 특히 이걸 더 중점적으로 익히셔서 성경 읽기 모임이든 아니면 지역사회 영어 독서 모임이든 좀 교회를 개방을 해서 인도에 나가시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국 내 공동체 중에는 제일 영어 잘하는 그런 단체로 좀 거듭나서 유익과 부흥이 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는 게 이제 저의 취지였었고요. 그만큼 영어는 어렵지 않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선교사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를 했지만 대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였고요. 실제로 지금 신앙 서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없는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려 볼 테니까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든 이의가 있으시든 그런 의견 개진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인데 많은 신앙 서적들이 영어와 한경을 다 병행해서 출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데 코너마다 전부 다 영한 거의 병행해서 출판을 하고 있어서 근데 영어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한글만 보고 있거나 하는데 그것도 좀 기회의 상실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영어 익히고 나면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읽는 거 문제였고요. 교회에서 특히나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해답을 찾거나 이런 거를 한 영어 성경 내에서 찾아서 영어로 답을 하는 쪽으로 해보면 더 색다른 재미가 늘 한글 성경으로 한글로 답하는 거를 넘어서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동기부여 요인으로 좀 보셔도 좋겠고요. 이거는 좀 세상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렇게 1시간 반 내에 영어를 끝낸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알파벳은 알고 있는 정도, 기본 단어에 대한 발음에는 어려움을 좀 덜 겪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화투에서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이게 8인지는 알아야 화투를 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알파벳 A, B, C, D 정도는 일단 알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 자체에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추후에 다시 상의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은 본문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영어를 익히면 우리가 그 영어를 가지고 할 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요 4가지 활동입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은 문장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은 영어의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영어가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도 늘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늘 모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통찰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어, 미국, 하여튼 영어로 된 영화, 드라마들 속의 대사들, 또 영어로 된 수많은 책 속에 있는 글들, 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영어로 된 말들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놀랐는데, 특이하게도 수많은 문장들이 어떤 동작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이거나, 주인공이 특별한 동작을 한다, 아니면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얼마나 많은 말과 글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거나 그 주인공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거나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거를 보고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결국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상태이거나 그거를 묘사하는 것들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우리나라 말은 이게 문장 구조가 규정지어 보기가 산만해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가 이렇다면 실제로는 한글도 그렇겠죠. 그런데 한글 문장들을 놓고서는 그러니 그렇다라고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더 영어 문장 스트럭처가 네. 더 명쾌하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구조의 단순성이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오는 정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가 또 쓰고 말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일단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막 걸어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 지금. 선풍기도 물러도 아니요, 이거 지금 소리가 나서 혹시 네. 괜찮으시면 계속 신경이 써요.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금만 진정하시면 조금만 거기다 걸어오기 장난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정말 장난이야. 그 오늘 이런 날씨가 지금 거의 계속 며칠간 되고 일주일, 열흘간. 영어로 이열치열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열치열.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이열치열 하다가 지금 저기 어제 저 뭐죠? 뭘 먹었다 그냥 투스 바이 투스,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뭐 눈에는 눈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서양식이라면 그래서 바람 좀 가죠. 네. 그래서 영어의 문장이란 결국은 동작이거나 상태이거나여서 뭔가 그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아니면 상태는 주로 비동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작이거나 동작일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일반 동사, 상태라면 비동사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에 맞는. 그 다음에는 주어를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 목적물을 갖다가 첨부를 하고요. 어떤 상태라면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이 주인공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 요거를 달면 영어의 문장이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사랑을 한다라는 동작이 이루어질 때, 사랑하다라는 동작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인공을 동사의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줄리엣이라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동작을 하는데 그 대상은 로미오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위치가 바뀌면 주체가 달라집니다. 로미오라는 친구가 줄리엣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작의 주인공이 앞으로 가고 대상이 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메시지는 실제로는 동작이거나 상태인데 그에 맞는 동사를 일단 결정을 하고 그 주인공을 갖다가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동작이나 상태의 뒤에다가 그 동작의 대상이나 상태의 내용을 배치를 하면 이게 영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주어, 일반 동사, 목적, 상태는 주어, 비동사,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문장이 동작을 나타내는 거냐, 상태를 묘사하는 거냐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냐, 비동사가 아니냐가 이 문장의 거대한 방향을 나누는 거죠. 하나의 칼로 딱 자르면 두 개가 되죠. 그렇듯이 이 동사라는 칼로 나누어서 비동사면 형태, 일반 동사면 동작. 그렇게 문장이 갈라져 들어간다. 이게 영어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실제로 이 동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verve인데요. verv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verb is used in describing an action or state. 동사라는 애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서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한 문장 내에 동사가 동작이냐 상태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비동사류면 상태, 일반 동사면 동작. 이렇게 문장 구조가 단순하다. 원리상으로 이런 건 우리말에서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영어는 놓고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면 훨씬 그게 쉬운데 첫 번째 스타일, 동작 스타일을 보시면 유진 writes a letter.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편지라는 목적물을 가지고 쓰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라면 두 번째 구조는 유진 is a teacher. 유진은 선생이라는 상태이다.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 신앙적으로 보면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동작을 한다. 이러한 구조가 첫 번째라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상태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그 동작이나 상태냐를 가르는 가장 커다란 기준이 동사에서 비동사냐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냐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는데 비동사는 동사의 원형이고요. 이 원형이 약간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영어에서 하나냐 둘 이상이냐를 문법적으로 놓고 중요하게 보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am이라는 상태로 약간 변형이 됩니다. 상대방 한 사람은 a라는 형태로 바뀌고요. 그 남자, 그 여자, 그것은 is로 비동사가 바뀝니다. 그랬을 때 I, is, he, am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꼭 이 파트너는 맞춰서 쓰시라 하는 것까지 좀 보시고요.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느냐? 이거는 유럽 언어들의 출발 시점에서 독일어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우셨겠지만 이빈, 두비스트, 에어이스트, 지스트 이런 거 프랑스어도 주시, 뒤에 일레, 요즘 부제 이런 식으로 이 수와 인칭별로 이 동사들이 변형은 돼갔어요. 그래서 더 깊이는 말고 비동사가 이 정도 변형이 있다는 거 보시고 비동사의 예로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인공이 어떤 상태의 속성을 가지는지 그런 걸 나타내 주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영어의 어휘력이 많지 않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길이요 이랬으면 I am the way 길을 way로 표현하는구나. 진리는 truth가 진리구나. life는 삶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로도 쓰는구나. 다 live 살다의 좀 명사형 개념으로 되어진 걸로 보시고 부활이라는 개념은 영어에서는 resurrec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어휘력도 송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를 가르는 이 비동사는 달랑 비동사 하나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비동사와 유사한 성격의 become, seem, appear 아니면 look happy, 뭐 feel sad, 뭐 sounds good, 뭐 이런 동사들, remain, stay, 뭐 get 같은 경우도 뭐 get divorced, get married, 뭐 get run over 이런 개념의 비동사류에 속하는 단어들을 다 두 번째 문장 구조로 가져가서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군인데 대표성에서도 너무나 크고 비중으로 봐서도 B가 너무나 커서 아예 그냥 두 번째 스타일 문장은 비동사다. 제가 이렇게 통칭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비동사구는 요 진행형 수동태 완료라고 하는 학교식 그 개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 왜 모든 문장은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 두 스타일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고 했을 때 일반 동사로서 뭐 유진 포스터 레터 유진이 편지를 붙이는 동작을 한다. 이거를 과거로 표현을 하면 유진 포스티드 레터 yesterday 어제 편지를 붙였다. 그러면 유진을 포스터 레터 tomorrow 내일 편지를 붙일 것이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동사 자리에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라면 두 번째 스타일의 구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하면 그걸 진행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를 붙이면 그 공식은 수동태의 공식이다. 해부동사에다가 과거분사를 연결하면 그거는 완료를 만드는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가 통째로 다 동사인데 이 부분이 조동사 역할을 하고 이게 본동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최근에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스타일 구조가 두 번째 스타일 구조로 변형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앞부분의 본동사로서 비동사 성격의 문장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의 현재분사, 과거분사들은 형용사로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성격의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류 그리고 수많은 비동사가 커버하는 영역 때문에 실제로 영어 문장 내에서 첫 번째 스타일 문장과 두 번째 스타일 문장의 비중은 50대 50 정도로 두 번째 구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문법 구조가 비동사로 가져가는 두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라고 분류했을 때 그만큼 비동사류가 문장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저기 제가 보니까 네. 두 번째 있는 거요. 지금 수동태 완료 네. 거기에서 is posting보다 밑에 다 쓰니까 예. 그걸 그냥 V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SVO로. 그렇죠. 여기를 통째로 다. 예. 예. 그냥 V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형용사가 와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he is rich. 그는 부유하다 했을 때에 이러한 형용사만큼이나 이 현재 분사류도 과거 분사도 일종의 변형 형용사다. 동사에서 분사로 변화된 형용사다. 그래서 얘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보어 성격의 형용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합리성이 더 있지 않느냐. 분사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형용사로 보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런 저기로 보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개의 문장 구조를 아예 이렇게 좀 약간 도식화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영어 개념으로 subject, 주체가 되는 존재, 주체이고 verb는 아까 나타냈듯이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 얘를 verb로 놓고 object는 객체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동작을 하는 목적물,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주인공 verb, 여기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류의 verb가 되고요. 컴플리먼트는 뭔가 주인공을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보어, 보충해주는 이런 개념의 C. 그래서 요 공식이 계속 눈에 띈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또 하나는 네. 그러니까 동작에서 SV는 예. 뭐가 없어도 예. 그쵸. 성립이 되는데 예. 상태에서는 SVC에서 C가 없이는 그러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좀 나오면 보충 설명을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문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만 있으면 문장이 구성된다고 봤을 때, 그럴 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단어의 개념의 덩어리가 이 좀 스몰 사이즈가 있고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동사의 대부분 한 단어로 끝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성분에 올 친구들이 완전히 단일한 하나의 단어짜리도 오지만 좀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구라는 개념은 시인들이 써놓은 시구에서 나오는 구처럼 시가 뭔가 단어들의 집약, 응축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여기 예문으로 보시면 woman in love 이 세 단어가 여성 어디 안에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여성, 이게 그 유명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 제목에서 woman in love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세 개가 과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죠. 또 다른 예를 보시면 A 더 메이즈 obstacle,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메이즈 obstacle 주된 장애물은, 그런데 in selling 영업에 있어서,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전치사 부사가 명사가 결합이 돼서 영업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가 잘 결합이 돼서 주어 자리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는 is.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문장 구조인데 the fear, 두려움이다. 근데 of rejection,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거절의 두려움이다. 역시 보어 자리에 네 단어가 합리적으로 결합이 돼서 한 보어를 형성해내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 단어가 아니라 구로 된 덩어리들이 한 단어 역할을 하는 정도의 미디엄 사이즈의 단어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좀 더 커다란 사이즈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념일 같은 때도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자가 들어가면 길다는 거예요. 잔소리, 어머니 잔소리 1절만 하시죠. 이러면 그게 뭔가 길다는 얘기예요. 절이라는 건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라는 주인공이 올지 안 올지 주어 동사 다 있는 하나의 문장이 한 단어 역할을 해요. 그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is doubtful, 의심스럽다.
하나의 문장이 한 단어같이 주어 자리에 오는 그런 정도로 사이즈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거 주어 동사 다 있는 요 절이 명사 절이 목적어 자리에 와서 나는 네가 말하는 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죠. This is the book 이게 그 책이다 그런데 which I wrote 내가 쓴 책이다. 책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죠. As it rained 주어 동사 다 있는 얘가 비가 오에 따라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나의 부사절을 만들고 I could not 나는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단어의 문장 성분으로서의 단어들의 요소가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이즈 사이즈까지 있다는 것도 좀 유념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영어에다가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면 모래시계, 모래알이 떨어지는 동작이거나 떨어진 상태거나 그래서 영어 문장도 이렇게 뉘어 있으니까 모래시계를 이렇게 놔놓고 보면 이 모래시계의 앞부분은 주어에 해당하고요. 중간 부분은 동사 부분, 뒷부분이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문장 성분이 한 단어짜리면 어렵지가 않죠. 영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일반적으로 대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한 문장짜리. 왜 영어 쉽다고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마주할 영어들은 이 한 문장짜리 이렇게 길은 거죠. 이러면 이제 어려워 보이는 거죠 벌써. 보시면 근데 실제로 이 문장은 노란색 부분이 주어예요. 그거는 is 파란색 부분이다. A is B 이런 구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의 영어를 기본 익히고 나면 이게 어떠한 틀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져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영어를 잘 구사하자면 품사라는 개념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실제로 품사에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품사의 개념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영어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을 일종의 물품으로 보시고 이 물품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쭉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팔품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준은 용도입니다. 용도. 얘는 어디다 쓰는지, 얘는 어디다 쓰는지 이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더라. 그래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방송 프로그램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리사들이 자기 요리를 설명을 할 때 양념들을 아니면 간을 갖다가 이때는 소금을 치고 이때는 마늘을 넣고 이때는 파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요리사한테 이 양념 쓰는 거를 말하지 말고서 요리를 설명해 봐라. 좀 어렵죠. 그치? 요리에서 양념처럼 영어의 재료들이 여기 이렇게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리사가 이 양념 가지고 맛을 내듯이 영어는 이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영어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재료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명자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거는 뭐 칠판, 뭐 책상, 뭐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건도 있지만 뭐 사랑, 증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이 명사입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명사는 이 동사 말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명사가 갑니다. 그래서
용도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거의 핵심적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명사를 잘 쓰는 게 영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명사의 대자는 대신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진이 편지를 쓴다. 얘는 명사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유진 is a businessman. 유진은 사업가이다. 이렇게 하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게 뭔가 새롭지가 않으니까 이 유진이라는 사람을 그는 이렇게 대신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명사라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는 기능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보시고서 대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아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동사 다음에 단 한 번 와서 주인공의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확정해 주는 데 쓰이는 게 일단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상당히 중요해서 요리에서 마늘 정도의 위치 차지한다. 당분 신화에서 저기가 곰이 100일 동안 뭐하고 뭐를 먹고서 사람이 됐죠? 쑥과 마늘.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늘하고 네. 쑥이 아니라 소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화의 얘기지만 하여튼 마늘이 뭐 매운탕을 하든 어떠한 무침을 하든 간에 얼마나 한국 요리에서 마늘이 중요하냐 그 정도로 동사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소금이 마늘보다 참배는 중요하고요. 네. 소금. 그쵸. 소금이 제일 중요하고. 소금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쑥하고 마늘로는 아무리 신화라지만 좀 저기고 소금과 마늘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형용사라는 얘기는 저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 뭐 이렇게 형용이라는 건 꾸며주는 겁니다. 이 형용사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꾸며주거나 아예 아까 he is rich처럼 그는 부유하다 이렇게 보어 자리에 주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오는 형용사도 있고 하여튼 그 주어를 설명하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든 하여튼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자기 용도예요. 용도. 부사는 이제 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뭐 부통령, 부시장, 부지사, 부목사, 부반장